예, 2023학년도 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고생들도 많이 했을 텐데 문제가 예년하고 조금 좀 형식이 달라졌죠. 아마 그 당분간 또 이런 추세대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올해 문제는 특히나 주어진 자료의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제 또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측면일 수 있을 텐데 한번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이렇게 답은 대충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왜 그게 답인지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답이 진짜 정답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는 말이죠. 그런 기회가 돼도 좋겠고 일단 A형 2번 문제예요. 다음 글을 읽고 가로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죠. 그 국어에는 말이지 같은 성질을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성질이 같다. 모음이 성질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서 이제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모음이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같은 성질을 공유하는 모음끼리 한 어절 안에서 그랬죠. 한 어절 안에서 모든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소위 이제 어절 단위로 띄어쓰죠. 그 어절이에요. 문법 단위로는 말이지. 그래서 한 어절 안에서 그랬어. 어울려서 그랬죠. 어울린다.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진 모음끼리 어울려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이거야 이제 사실은 뭐 답은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지 않았었을 테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어간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미의 모음도 이렇게 양성 모음이 오죠. 그래서 어간의 모음이 이렇게 음성 모음이면 어미의 모음도 이렇게 음성 모음이 와요. 그래서 이 모음조화가 잘 이제 지켜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처럼 말이죠. 소위 이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데 이런 경우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성 모음 뒤에는 양성 모음 어간 뒤에는 이런 식으로 양성 모음 어미가 오죠. 음성 모음 어간 뒤에는 음성 모음 어미가 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조금 사정이 틀리죠. 어떻든지 간에 똑같이 모음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찰깍찰깍 철컥철컥 이런 식으로 이 모음조의 양상이 일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은 그랬죠. 형태석 결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형태석 결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방 했죠. 어간도 형태소고 모두 형태소고 어미도 형태소죠.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형태소의 결합에서 어간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그 성질은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어간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결정된다 또는 이제 뭐 달라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다만 그랬어. 다만 어간 모음의 성질을 따라 어미가 선택될 때에도 그랬어요. 그럴 때에도 모음의 어울림은 그랬죠. 모음 조화는 어미 어디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뭐 답은 첫 음절 모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 음절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음절로 돼 있죠. 뭐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첫 음절에 그 모음에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모음 조화가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첫 음절 모음에서만 적용된다. 그런데 이는 말이죠. 니은에서 같은 그래서 성질 지닌 모음들이 어울리게 하여 소리나 모양의 일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그랬는데 니은에 들어갈 답의 단서가 뭐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눈치채면은 좋잖아요. 어디서 눈치를 챌 수 있는가 하면은 어디서 그래 여기서 눈치를 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번은 형태서 결합해서 모음조화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2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2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가 하나의 형태소고 물론 단어기도 하지만 이렇게가 하나의 형태소예요. 이렇게가 하나의 형태소고 이렇게가 아까 하나의 형태소죠.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형태소 결합해서 어간과 어미 내지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해서 모음조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형태소 결합이 아니고 어디서? 형태소 어디요? 내부잖아요. 내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잘 답을 찾아서 이렇게 썼겠지만 이 경우는 말이지. 그래서 형태소 내부에서 같은 성질을 지닌 모음들이 어울리게 하여 소리나 모양의 일정한 그랬죠.
일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2번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소리나 모양의 일정한 의미를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소리는 뭐고? 소리는 의성어잖아요. 여기는 의성어고 이 모양은 뭐가 될까? 의태어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 상징어에 해당이 되는 예들이라고 볼 수 있죠. 찰칵찰칵이라든가 퐁당퐁덩이라든가 또는 뭐 찰칵철컥, 퐁당퐁덩, 훌짝, 뭐 홀짝홀짝이 말이지. 일정한 소리나 모양의 일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모음의 어울림은 그랬어요. 모음 조화는 적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그랬죠. 그 환경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져요. 모음의 울림이 형태서 결합해서 그랬죠. 모음의 어울림 형태서 결합해서 그게 나왔잖아요. 형태서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어간과 어미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모음에 따라서 그랬어. 모음에 따라서 문법적 내지는 어휘적인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이 문법적인 성질이 연결음이죠. 이렇게도 연결음이고 이렇게도 연결음이에요. 이렇게도 단절감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고 이렇게도 단절감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죠.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이 같아요. 어휘적 성질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잡아서도 동사고 접어서도 동사고 잡았었고도 동사고 접었었고도 동사고 그래서 문법적인 기능 내지는 어휘적인 성질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형태서 결합해서 모음조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니은에서는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랬어. 그러니까 어디서? 그래, 형태서 내부에서는 말이죠. 형태서 내부에서 모음조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어가 분화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별개 단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별개 단어가 된다. 그러니까 별개 단어가 되니까 어휘의 의미도 달라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도탑다 이런 거 있죠. 음성 상징어 말고도 있어요. 그래서 도탑다라든가 또는 두텁다 이런 경우 말이지. 별개 단어야. 별개 단어니까 의미도 별개죠. 그래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뽀얗다. 양성모음 대 양성모음이 만난 자. 여기 뭐도 있어. 뿌옇다도 있죠. 별개 단어예요. 이렇게도 있지만 얇다, 열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죠. 이렇게 얇아. 뭐가 와? 이렇게 아가 와요. 그래서 모음조에 따라서 뭐가 와? 여기 이렇게 어가 오죠. 그래서 형태서 내에서 모음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의미에 들어서 이제 이 어휘의 의미도 달라지고 단어도 이제 분화되는 말이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은 좋겠고. 5번 문제인데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그랬어요. 또는 문법 지식을 활용한 고쳐쓰기 활동과 관련하여 가는 학생이 그리고 나는 이 학생과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그랬어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쓰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문제를 보고 뭐 이제 답을 잘 썼을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얼마나 잘 답을 어떻게 썼는지 생각이 잘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좀 잠깐만 보고 갑시다. 정리해 놓은 걸 좀. 우리 집에선 그랬죠. 우리 집에선 내 손에 음식 쟁반을 들려 앞집에 보내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요 A죠, 이제. A. 앞집에선 내 손에 답례를 들고 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말이에요. 학생은 이 두 개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앞집에선이 말이죠. 지금 앞집에선이 이게 학생은 뭐라고 판단했어? 앞집에선을 주어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서 이제.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앞집에선이 말이야. 이게 주어가 아니고 뭐야? 이 부사어예요. 이건 부사어고 그럼 얘는 뭐야? 얘 우리 집에서는 이건 주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어니까 이걸 주어로 알았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왜 오해가 발생했는가? 왜 이게 이제 대등적으로 이어진 그런 이제 이 문장이라고 봤느냐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앞집에선 내 손에 담례를 들고 온이라는 이 A 문장이 말이죠.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 나는 생략이 된 거지 이제 이렇게. 나는 앞집에선 내 손에 담례를 들고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빠져 있었던 거에 들어서 이제 우리 집에 오는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고는 뭘로 봤어요 이제? 아 이게 주어니까 얘도 주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사어고 여기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내 손에가 부사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내지는 이제 대응되는 말이 그런 문장이다라고 본 건데 이 문장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적을 해줬지 이제 나는 앞집에선 내 손에 담례를 들고 우리 집에 오는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하다. 왜 어색한가?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하죠. 어떻게 선생님이 고쳤는가 하면 이렇게 고쳐줬잖아요. 앞집에선 내 손에 담례를 들려 우리 집에 오는 이런 식으로 고쳤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는 빠져 있어? 이 나는은 빠져 있죠. 불필요한 말이고 이 앞집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주어가 되죠. 왜 주어가 돼? 담례를 준 분들이 앞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례를 준 분들을 주체로 해서 말이지 문장 표현 형식을 바꾸면은 말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 앞집에선 내 손에 담례를 어떻게 이렇게 들려죠. 여러분들이 잘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려는 뭐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 사동문으로 바꾸면 이제 C처럼 대등적인 문장이 성립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말이지. 우리 집에 오는 에서 오다는 말이 누가 오는 거야? 나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가 기준으로 삼는 장소 쪽으로 주체 이동 행위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주어가 뭐기 때문에? 주어가 이렇게 3인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집에 오는이라는 말이지 이 표현이 이게 부적절한 표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와는 상황이 안 맞지 않냐고 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주체가 또는 주어가 뭐이기 때문에 3인칭 앞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인칭 주어가 기준으로 삼는 장소 쪽으로 주체 이동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한 표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타나야만 적절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렇게 앞집에선 내 손에 담례를 들려서 우리 집이 어떻게 가게하는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3인칭 주어가 기준으로 삼는 장소 쪽으로 주체 이동 행위가 나타나는 표현으로 들어서 이제 이 표현이 실현되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고쳐주면은 정확한 그런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문장과 앞집에선 내 손에 담례를 들려와 여기 우리 집에선 내 손에 음식 쟁반을 들려와 서로 대응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이제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예년에 잘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그 형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말이지 얼마든지 이런 유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죠. 8번을 좀 봅시다. 다음을 읽고 준말과 관련한 우문 현상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한글 맞춤법의 제1항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말이죠. 소리대로 적으래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1항에서 규정해 놓고 있어. 이게 이제 이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 하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 만약에 소쩍새 그랬어요. 또는 거꾸로 그랬어. 근데 얘네들은 말이에요. 도대체 왜 된소리로 발음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경음으로 발음이 되는지를 문법적으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뚜렷한 이유 없이, 뚜렷한 내지는 분명한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되는 것은 그냥 된소리가 나는 대로 적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 지금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그랬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혹시 말이지 이런 거 굳이 그랬어요. 또는 해도지 그랬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지. 얘네들은 왜 치조음이 경국의 음으로 발음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뭐 때문에 그래? 뒤에 나오는 뭐 때문에? 요 이몸 때문에 그렇죠. 그래. 그래서 뭐가 발생한 거야? 국여음화가 발생했죠. 그래서 왜 구지로 내지는 해도지로 발음이 되는지 문법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말이야. 소리 나는 대로 적지 말고 경국의 음으로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경국의 음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뭐 한다? 그 원형을, 그 형태를 밝혀서 표기한다. 이게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라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해라.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라. 쉽게 말해서 말이야. 근데 이 두 개의 원칙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잖아, 지금.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제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원칙을 우선으로 하느냐는 세부 조항으로 규정한다 그랬죠. 문법 형태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법 형태라는 게 뭐겠어? 주로 이제 조사라든가 전미사라든가 어미라든가 이런 문법 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어법에 맞도록 그렇게 이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그랬어. 일부 준말의 경우에는 다음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준대로 적는 것을 이제 또한 이제 그 원칙으로 해요. 이게 준말이 될 때에는 말이지. 준말이 될 때는 그 준대로 표기해요. 일부 준말인 경우에는. 그런데 준말이 될 때에는 운소충의에서 그랬죠. 운소충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응? 운소. 우리가 뭐 새삼 그런 걸 지금 얘기할 음운하면 말이야. 또 하잖아. 또 해. 앞에 있는 음은 뭐고 그래? 음소. 뒤에 있는 운은 운소. 그래서 음은 뭐고?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소도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말소리의 가장 최소 단위고 운소도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말소리의 최소 단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현재 한국어에서 운소는 뭐밖에 없다? 장단음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음소는 분절음이고 운소는 이제 비분절음이지만 말이야. 그래서 그 운소층위에서 그랬어요. 대부분의 뭐가 발생해? 장모음화가 발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것만큼의 이제 보상 차원에서 말이지. 보상해진다는 차원에서 이제 장모음화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두 개 모음이 만나잖아요. 지금 만나서 줄었죠. 지금 줄었어. 이런 식으로 준말이 됐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준말이 되는 경우에 준 것만큼의 이렇게 음성적인 이제 장음화가 보상 차원에서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겨는 길게 발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노하는 말이에요. 노하는 먼저 히읗이 탈락하죠. 어디서?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그러니까 먼저 탈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돼? 그래, 놔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오가 이렇게 물론 뭘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반모음 W 반모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준말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그 음소충에서 대부분 장모음화가 발생하며 음소충에서도 그랬어. 음소충에서도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변동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반모음화 현상이 발생한다라든가 또는 이 반모음이 어떻게 탈락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이제 준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기도 한 번만 더 해보고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렇게가 어떻게? 이렇게가 이렇게 W 반모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물론 표기 이렇게 하고 발음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말이죠. 이거 먼저 풀어보고 갑시다. 기역과 디귿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랬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음소충이 음운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음소충이가 아니고 만약에 음절충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음소가 아니고 음절충이라고 했다면은 이 경우에 발생하는 음운 변동은 뭐가 돼야 될까요? 축약이 돼야 돼요. 축약. 두 개 음절이 이렇게 두 개 음절이 어떻게 한 개 음절로 바뀐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음절충에서는 축약인데 이게 어디서 음소충에서 그랬죠. 음소충에서는 축약의 모델 중에 교체죠. 그래서 교체. 그러니까 답을 뭐 교체라고 하던 또는 이걸 뭐 이렇게 이 뭐 반모마 뭐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음절충이하고 음소충에서 발생하는 음운 변동의 양상을 달리 파악해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예로 하여 음소가 변동된 양상을 써라 그랬으니까 이 모음이 어떻게 이렇게 이 모음이 무엇으로 이렇게 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 또는 어떻게 교체되었다. 뭐 그래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말보다는 교체되었다가도 문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말이야. 뭐 바뀌었다라고 썼다고 뭐 점수를 안 주질 않았겠지만 두 번째는 그러나 그래서 바트 준대로 적는다고 해서 그랬죠. 준대로 표기한다고 해서 모두 다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랬어. 준말 중에서 국어에 음소와 음절 등의 배열에 작용하는 음운론적인 제약 그랬죠. 그 음소의 배열에서 발생하는 음운론적인 제약은 당연히 음소 배열 제약이 될 거고 음절 측면에서 음운론적인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는 음절 배열 제약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 음운론적인 제약에 따라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랬어요. 같은 유형에 그랬죠. 지금 같은 유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음운론적인 제약을 받는 그런 같은 유형의 다른 준말과 일관되게 적어라. 일관되게 적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준말로 준대로 적되 소리 나는 대로 적지는 않는다. 이렇게 준말대로 적되 이게 준말이야. 준말 이렇게 준말대로 적되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 말 뜻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에요. A를 참조하래. A를 참조하래요. 좋은 말로 할 때. A를 참조하여 리을과 미음에 적용된 음운론적인 제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또 답을 찾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뭐가 발생해서 이렇게 이제 음소 그래 배열 제약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음소 배열 제약이 발생했는데 이게 리을과 미음에서 적용된 음운론적인 제약을 뭘 밝히래? 음소나 또는 음절을 밝혀서 각각 서술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떠한 경우에 이런 식의 제약이 발생 이제 하는 경우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경국의 음하고 뭐하고 만나? 이반모음이 만나죠. 경국의 음과 이반모음이 만나면 음소 배열 제약이 발생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국의 음과 이반모음 음소는 서로 배열되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해 결국? 그래서 운명적으로 그래서 요 이반모음이 탈락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된다는 말이야. 하나 더. 한 음절이야. 한 음절. 이렇게 한 음절. 한 음절에서 초성 뒤에 오는 이 초성이죠. 초성. 이 초성. 초성 뒤에 오는 의는 말이야. 이렇게. 초성 뒤에 오는 의는 어떻게 발음한다? 이렇게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뭐하고 요 초성과 의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배열되질 수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경국음과 이반모음의 배열제약, 음소 배열제약과 이렇게
초성과 의 이중모음의 이 음서 배열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에 말이죠. 가조에서는 이렇게 2반 모음이 탈락하고 이렇게 이제 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초성에 의가 오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요 의가 이렇게 탈락하면 되지. 그래서 그 제약 현상을 여러분들이 밝혀서 적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음소 또는 음절을 밝혀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음절 배열 제약이라면, 근데 음절 배열 제약은 주로 잠에서 발생해요. 모음에서는 이 음절 배열 제약이 잘 발견되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믿는 같은 게 있지. 이게 뭐가 돼? 믿는 이렇게 이제 믿는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음절 배열 제약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예컨대 이게 이제 제약 현상으로만 보자면 말이죠. 주말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선행음절이죠. 선행음절의 초성과 후행음절의 종성, 선행음절의 종성과 뒤에 오는 후행음절의 초성. 이 뭐다 이제 들어서 이 공명도의 문제죠. 그래서 그 공명도가 선행음절 종성에는 자음의 공명도가 후행음절 초성에 오는 요 자음의 공명보다 낮으면 안 돼요. 낮으면 이게 더 낮죠. 공명성이 낮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명성이 같은 자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비음동어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주말과 무관하게 이런 경우라면은 음절배열 제약과 관련해서 말이죠. 관련해서 혹시 그 의문론적인 제약을 음절을 밝혀서 각각 서술해라.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음절의 조건을 적어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의문론적인 제약을 음소를 밝혀서 그 제약 현상을 설명해 주면 되죠. 9번을 좀 봅시다. 다음을 참고하여 객체 높임 서너머러미의 교체와 표기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제 표기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말이죠. 표기법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표기법이야? 이게 이렇게 종성, 받침 표기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종성 이렇게 이제 뭐 표기법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서너머러미의 교체와 종성 표기법 내지는 받침 표기법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봐라 그랬어요. 이건 조금 지문을 좀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뭐 잘 봤겠지만 열심히. 객체 높임 서너머러미는 중세국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그래, 아주 빈번하게 사용이 됐었지. 이 어미의 교체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랬어. 그 조건을 알면 어간에 따르는 결합형을 예측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어렵질 않아. 하지만 중세국어의 팔종성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팔종성 이렇게 받침이야. 팔종성 표기에 따라서 다른 자음으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팔종성에 따라서 다른 자음으로 표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팔종성으로 표기된다는 말이야. 종성부형 초성의 이 표기법으로 이제 표기되질 않고 팔종성으로 만약에 표기되는 경우에는 말이지. 이게 이제 다른 자음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원래 어간 말음과 원래 어간의 말음 종성과 표기된 말음이라고 돼 있죠. 표기된 말음 내지는 표기된 받침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객체 높임 서너말 어미를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이제 고려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중세국어 객체 높임 서너말 어미의 교체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답을 잘 썼을 거라고 봐. 이 경우에는 또 그래서. 얼마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한 경우라면 말이야. 잘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보면 말이지. 답의 단서가 그대로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설명 내용이 말이야. 어간 말음이 그랬어. 모음이거나 이렇게 니은과 미음과 리을은 전부 다 뭐다? 전부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뭐가? 앞소리가 앞에 오는 소리. 앞소리가 유성음이고 뒤에 있는 소리가 모음일 때
그러면 객체 높임 서너머 러미로는 뭐가 와? 요렇게 잡이 와요. 여러분들 금방 짐작을 했겠지만 만약에 한 번만 할게요. 자음인 경우라면 뭐가 올까? 뭐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순경음 비읍이 비읍이 유성음이니까 뒤에 자음이 오면 말이지 이렇게 비읍이 오고 모음이 오면은 이렇게 순경음 비읍의 잡이 오죠. 그래서 두 번째 어간 발음이 디귿이나 지읒이나 또는 치읒이면 말이지.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잡으로 또 객체 높임 서너머러미가 교체되죠. 물론 이 뒤에도 뭐가 와? 요 뒤 뒷소리도 물론 모음이 오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만약에 자음이 오면 뭐가 올까? 자음이 오면 이런 게 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음이 오니까 이런 게 오겠지. 세 번째 어간 발음이 디귿이나 지읒이나 치읒 이외의 자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뭔데? 기역이나 비읍이나 시옷이에요. 여기 이제 히읗 같은 것들은 잘 발견이 되질 않는데 말이지. 이 히읗을 받침으로 하는 자음 뒤에 객체 높임 서너머러미 삽이 오는 것들은 잘 발견이 되질 않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은 말이야. 만약에 이런 받침 뒤에는 이런 게 왔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이제 이렇게 기역이나 비읍이나 시옷이 올 때는 그리고 뒷소리가 뭘 때 역시 이제 모음일 때죠. 그러니까 모음일 때 이제 이렇게 삽이 온단 말이야. 이게 또 해. 자음일 때는 이런 게 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뒤에 오는 소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의 문제가 이제 이 4번이에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는 말음이 순경음 비음인 형태로 자음인 경우에는 비읍인 형태로 이제 실현되지죠. 객체 높임 서너머러미의 모습이 말이야. 그러면 위 교체 조건을 참조하면 그랬어요. 얘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뜻이 이렇게 받침이 시옷 받침이야. 이게 뜻이 조알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물론 얘는 원래 시옷이에요. 또 원래 시옷이에요. 그러니까 시옷 때에는 객체 높임 서너머러미로 만약에 서너머러미가 온다면 말이죠.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객체를 높이는 서너머러미가 온다라고 한다면 뭐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삽이 오겠지. 이렇게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잖아. 삽이 올 거고 뒤에 만약에 뒷소리가 모음이라면 이런 게 오겠지. 그래서 머리 조자란 말이 머리를 조아려라는 구절에 결합하는 객체 높임 서너머러미의 형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팔정성 한번 해. 팔정성 내가 아주 입이 닳도록 했었죠. 강원도 노부모 사랑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라고 했지. 그래서 강원도의 늙은 부모의 사랑이 팔정성 받침들이 8개. 이 팔정성 표기에 따라서 어간이 이렇게 시옷으로 표기되어도 말이죠. 어간 발음이 반침인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왔더라도 말이야. 이렇게 이 반침이 원형은 시옷이에요. 요 시옷이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그러니까 모음도 유성음이고 모음 유성음이잖아.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뭘로 이렇게 유성음 반침으로 이렇게 발음이 됐었던 거야. 15세기에. 그게 그러니까 음가도 그렇게 들어서 15세기에 이 국어에 저런 음가가 있었고 실제로도 저 글자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반침은 결국 뭐란 얘기야 이게 시옷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표기가 됐더라도 말이지. 만약에 여기에 객체 높임 서너머러미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옷에 준해서 이런 게 왔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란 말이에요. 뒤에 물은 이제 자음이 모음이 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예를 보이는 것이다 그랬죠. 10개 그랬어요. 10개. 합쳐서 이렇게 존칭 부사격 조사예요. 현마 그랬죠. 현마. 얼마라는 때 얼마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이라는 말은 몇 명의 중생이 이런 말이에요. 의역을 하자면. 헤드를 머리를 이런 말이지. 머리를 이거 분석을 하면 말이야. 이렇게. 아까 했잖아. 뭐라고 이게 조알이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동사. 이거 분석을 한번 해봐요. 여기 이렇게 왔잖아.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그 과거 시제를 하나 걸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부정격으로. 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어물 어미가 오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에다가 얘 있죠, 얘 이거 요렇게. 아, 이게 주관적인 믿음의 선어말 어미예요. 여기 뭐가 왔어? 의문형 종결 어미 묘가 왔지. 뜻은 조아렸느냐 이런 뜻이야. 조아렸느냐, 머리를 조아렸느냐. 그래서 열의 깨 그랬죠. 몇 명의 부처, 중생이 그랬지. 얼마의 중생이, 몇 명의 중생이 머리를 조아렸느냐. 그래서 요 시읒 뒤에 말이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이 시옷과 이렇게 모음 뒤에서 뭐가 온다? 이렇게 이제 자비 오면 사비 오면 되죠. 그런데 원래 어간 말음이 그랬어요. 본래 어간 말음이 지읒이나 치읒인 경우는 그랬어. 이게 팔종성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전부 다 뭘로? 시옷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원래 자음은 지읒과 치읒인데 이게 팔종성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무엇으로? 시옷으로 표기된다. 원래의 말음과 표기된 시옷으로 표기된 말음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결합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다음에 이를 분석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시험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시험을 준비하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어떤 기출 문제가 올해 출제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또 다음 시험에 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인 경우에는 답이 또 이제 중요하겠지만 말이지. 이렇게 한번 보고 갑시다. 왔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기본형은 그래 이르다가 니라다야.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르되, 부인이 말하되. 여기 뭐가 왔어요? 이렇게 오되는 이렇게 연결어미죠. 그래서 부인이 한 말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여기 이제 가리다까지 말이야. 그러하다지. 여기 뭐가 이렇게 이제 거든이 온 거죠. 그래서 그렇거든, 그러하거든. 나도 대왕을. 여기 매자바가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매다가 이게 지금 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못이다. 그러니까 모음 뒤에 지금 이 모음 뒤 아까 모음 뒤는 뭐가 온다고? 이렇게 잡이 오잖아요. 게다가 여기 뭐가 왔어? 이렇게 연결음이 아가 왔죠. 모음으로 말이지. 그러면 뭐가 돼 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말이지. 그래서 누구를 높여 지금? 이 잡은 누구를 높인다? 이렇게 이제 목적어 대왕을 높이는 거죠. 누가 높이는 건데? 그래 이 부인이 높이잖아 지금. 부인이 화자이자 서술자예요. 그래서 이 또 한 번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누구를 높인다? 목적어는 부사를 높이잖아. 그러니까 대왕을 모시고 이런 말이지. 일단 비구를 그랬어요. 스님이죠. 비구승. 비구를 쫓아. 저기도 말이야 금방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말이지. 얘가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받침이 뭐야? 받침이 치읓이에요. 치읓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뭐가 왔어? 요렇게 잡이 왔잖아요. 지금. 게다가 뒤에 요렇게 모음이 왔죠. 지금. 그래서 뭐가 왔어?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여기 뭐가 왔어? 이렇게 이제 연결 어미가 온 거죠. 그러면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시옷에 따라서 표기된 것이 아니고 뭐에 따라 시옷에 따라서 교체된 것이 아니고 뭐에 따라서 치읓에 따라서 원래 받침인 치읓에 따라서 이렇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쫓아 따라 이런 뜻이지만 가리다 그랬죠. 어떻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아주 높임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죠. 왕이 부인의 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따옴표는 지금 뭐 이건 내가 오타가 난 거예요. 따옴표는 원래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붙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 왕이 들으시고 그랬어. 왕이 부인의 말을 들으시고 부인과 하샤 그랬죠. 뭘 해? 의논하셔 이런 뜻이야. 비구를 여기는 지금 말이지. 여기 한번 더 해볼게. 여기 이렇게인데 동사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아샤가 왔죠. 여기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안 쓰였죠. 그러니까 이 비구를 누구는 서술자는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높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V는 높이죠. 서술자이자 화자인 V는 비구를 높이지만 서술자는 비구를 안 높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비구를 따라 서천국을 여의다가 여러분들, 이게 원래 이별하다 이런 뜻인데 여인 떠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천국을 떠나 어디에? 중림국에 가시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 분석을 통해서 객체 높임 선어마 럼의 형태가 원래의 어간 마름과 원래의 어간 마름은 뭐다? 원래 어간 마름은 치읓이에요. 그런데 표기된 마름은 시옷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객체 높임 선어마 럼이가 지금 교체되졌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시옷에 따라서 교체된 것이 아니고 치읓에 따라서 교체되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원래의 어간 마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어간 마름을 기준으로 교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되죠. 그대로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자료 속에. 여러분들이 잘만 읽어봤으면 뭐 그렇게 크게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맞다고 해들었어. 맞다, 맞아다 있죠. 맞다가 이 맞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말이야. 낮과 그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마 럼을 결합시키래요. 결합시켜서 그 결합협을 어디? 팔종성에 따라서 팔종성에 따라서 표기하래. 그러면 이 맛은 말이야. 이 지읒은 말이지. 이게 치읓도 그렇고 이게 팔종성으로 표기가 되면 어떻게? 시옷으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뭐야 이거? 받침은? 그래. 일단 어간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객체 높임 선어마 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선택해야 될 때는 말이죠. 여기 나와 있지. 원래 어간 마름 중에서 선택을 해라. 표기된 마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그래. 여기에 따라서. 원래 받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읒 뒤에는 뭐가 와? 이렇게 올 거야. 잡이 올 거냐 이러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맛과 그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마 럼을 결합시켜서 그 결합협을 팔종성에 따라서 표기를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맞잡고가 되면 되죠. 수수께끼 푸는 문제 같아. 내 느낌에는 말이지. 마치 뭐 문법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얽히고 설킨 말이지. 그런 이 복잡하던 미로를 헤매서 말이에 들어서 이제 어떤 이런 통로를 향해서 나가는 말이야. 지금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말이야. 아무튼 비용을 좀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가로 안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어요. 복합 표현의 의미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복합 표현. 그 의미가 이제 복합 표현인 거야. 복합 표현의 의미는 구성 요소의 의미라고 돼 있죠. 그 복합 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의 의미하고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했느냐지 이제 결합 방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혹시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영희가 철수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문장하고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그랬어. 이 문장의 의미가 왜 다르냐? 누가 이렇게 이제 따진단 말이야. 왜 다르냐라고 물으면 그 다른 이유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주면 돼요. 대답해 주면 돼. 그러니까 저런 원리 때문에 두 개 문장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는 똑같아. 단어들은 똑같아. 단어들은 단어들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죠. 왜 달라졌느냐? 문장 구조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재료를 쓴다라고 해서 말이지. 재료를 똑같은 재료를 쓴다라고 해서 똑같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뭐하고 지금 이 원리랑 관련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우리가 합성성의 원리라고 부른다. 답은 합성성이에요. 통사적인 표현의 의미라고 돼 있죠. 이제 문장 같은 경우잖아요. 통사적인 표현의 의미는 대개 이 원리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되지만 복합어에서는 그랬죠. 복합어.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복합어를 무슨 개념으로 썼는지 좀 헷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건 뭐야 지금? 합성어지, 합성어. 그러니까 복합어에 뭐도 있어. 이렇게 이제 합성어도 있고 뭐도 있고 파생어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합성어를 상위인용으로 두고 합성어에 이렇게 복합어가 있고 다시 파생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 진위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복합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말이지 뭐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합성어로도 볼 수 있어요. 합성어로도. 그래서 복합어에서는 내지는 합성어에서는 말이야. 이 원리가 이 합성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가 한번 봅시다. 우선 왼손은 왼쪽 손이라는 뜻이고 흑손은 뜻이 두 가지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흑손이 연장, 도구의 의미가 있어, 도구. 또 한 가지는 흑투성이의 손이래. 흑투성이가 된 손이지. 그러니까 이제 흑으로 번복이 된 손이 흑손이야. 흑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왼손의 의미는 말이지 구성 요소, 왼과 그리고 손의 의미로부터 비교적 분명하게 그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죠. 근데 흑손의 이도 말이야. 흑손의 이도 흑과 손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식의 의미 정도가 더 덧붙여진다고 볼 수 있어요. 흑투성이가 정도라는 의미 정도가 더 덧붙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더 가진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흑손은 말이야. 1번 흑손이야. 흑과 손의 의미만으로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 왼손은 말이죠, 여러분. 이 결합 방식이라고 돼 있잖아, 아까 여러분들. 그 구성 요소의 의미와 그 결합 방식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되는 원리를 합성성의 원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합은 무슨 결합일까? 그 방식은 수식이에요, 수식. 응? 이렇게 수식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수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이렇게는 뭔데? 종속 합성어. 이렇게는 연장의 의미 내지는 도구 의미를 가진 흑손은 융합 합성어. 흑투성이가 된 손도 일종의 뭐 종속 합성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흑손 일은 말이지. 여기 아까 그래서 어려운 이제 그 흑손 일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들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해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한편 왼손과 흑손 이는 말이야. 각기 봐봐. 여러분들 이 부류라는 말이 말이죠. 부류. 원래 부류의 뜻은 말이야. 이게 부류의 뜻이 이게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서 부류의 뜻이야.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서 나눈 갈래를 부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손을 왼손과 흑손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왼손과 흑손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다? 그건 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왼손에도 손의 의미가 있고 흑손에도 손의 의미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각기 왼손과 흑손 이는 각기 부류를 나타내는 손을 관용어가 수식해 주는 말이지. 일반적인 수식 구성의 결합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그 의미가 사전에서 풀이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서 부류를 나타내는 손을 말이지.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나눈 갈래가 이게
부류야.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부류를 나타내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 손을 수식어를 써서 한정하는 형식으로 의미를 풀이하고 있음을 보면 그랬죠. 사전에서 왼손과 흑손 이와 손의 의미는 뭐다? 이게 이제 상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손에는 말이야 모두 있어. 이렇게 이제 왼손도 있고 모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흑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왼손과 흑손의 이 손이 바로 이 손을 공통적으로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무슨 관계다? 이렇게는 상하 관계 아니야. 그래서 복합어 내지는 합성어 왼손과 흑손 이의 의미는 그 구성 요소인 왼과 구성 요소 관형어죠. 그 다음에 흑 그리고 손 각각의 의미와 그 결합 방식을 따라 결정이 되는 의미도 있고 새롭게 달라진 의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흑손 투에는 말이죠. 여기는 뭐가 투성이가 된이라는 의미가 더 들어있잖아 지금. 응? 왜? 흑손이 무슨 뜻이니까 흑투성이가 된 손이니까. 그래서 투성이가 된이라는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흑손 투에는 말이지. 그래서 새롭게 달라진 의미도 있다. 더불어 그랬죠. 흑손 1처럼 구성 요소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합성어를 뭐라고 부른다? 아까 했잖아. 융합 합성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뭘 통해서 합성성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에는 합성성이 들어가면 되고 니은에는 상하관계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독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독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문법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이론을 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말이야. 우리 지문만 잘 여러분들 읽어봤다면은 혹시 답의 단서를 찾는데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B형 4번을 좀 봅시다. 다음은 중세국어에 대한 탐구 수업의 일부야. 작성 방법에 따라서 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래요. 설명해야지.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는 중세국어의 음절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해요. 그랬어요. 음절의 특성을 알아본대. 중세국어에서 어떻게 단어 첫머리에 오는 복수의 자음이라고 돼 있죠. 단어 첫머리에 오는 복수의 자음을 말이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래. 어두자음군이야. 어두자음군인데 어두에 이제 복수의 자음이 오는 거죠. 근데 어두자음군이라는 말이야. 사실은 이 어두자음군을 된소리로 볼 거냐? 아니면은 뭘로 본다? 이제 여기 들어갈 답이죠. 무엇으로 볼 거냐? 그래. 이중자음으로 볼 거냐. 그래. 그래서 뭘로 본다는 얘기야? 이거 이중자음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미리 좀 할게요. 이중자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개수도 두 개인데 두 개의 자음이 각각 별개의 음가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음절을 구성하는 방법은 현대국어와는 다르죠.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이걸 하병병서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자음을 서로 다른 자음이야. 서로 다른 자음을 병서 나란히 쓰는 방법이 하병병서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하병병서는 현대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자음은 현대국어에서는 초성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쌀과 같은 단어에서 초성에는 이렇게 비읍시옷이 와요. 중세국어에서 비읍은 말이지. 비읍으로 시작하는 소리인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말이야. 몇 개가 있었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국어식의 초성에서 쓰였던 이제 이 자음군들인데 같이 여러 소리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런 소리의 정체가 예를 들어서 어땠는지, 그러니까 정체가 어땠는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된 소리였는지 저게 이중자음이었는지 말이지. 그 소리의 정체가 어땠는지는 몇 가지 뭐라고 돼 있어? 방법을 써서 그 음가의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현대 국어의 복합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일종의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합성어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는 말이에요. 얘가 복합어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읍 시읒의 발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죠. 여러분들 이 쌀은 말이야, 오늘날의 찹쌀, 이렇게 좁쌀 등의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그랬는데, 이 쌀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찰지다의 찰이야. 찰 플러스 쌀이 만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찰쌀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찻쌀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든지 간에 너는 뭐냐라는 거잖아. 너희들이 다 알잖아 지금. 너는 뭐냐? 너는 누구란 얘기? 너는 이렇게 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너란 얘기는 뭐야? 비읍과 시옷은 뭐다? 별개의 음가로 존재했었던 자음들이다란 말이죠. 마찬가지야. 좁쌀 있죠? 좁쌀에서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야? 너는 여기서 온 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읍과 시옷이 15세기에는 별개의 자음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별개 음가를 가지는 자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은 그랬죠. 찹쌀과 좁쌀이 중세국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에 해당이 되는데, 니은의 일을 참고하여 그랬어요. 이제 이를 참고하여 중세국어에서 쌀과 현대국어의 쌀을 비교하면 어두자음근의 개수는 각자니까 2개고, 그래 다 알잖아요. 이렇게는 뭐고 이게 자음 1개예요. 음가 1개잖아. 그래서 쌀은 경음으로 하나에 예를 들어서 이 자음 음가로서 실현되는 그런 자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개에서 개수로는 2개에서 어떻게 1개로 지금 자음의 개수가 지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중세국어의 발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추정할 만한 단서를 복합어에서 찾는 방법 말고도 말이죠. 이 시기에, 중세국어 시기에 발생한 음운 현상을 통해서도 말이죠. 지금 이 자음들의 음가를 내지는 이 발음의 정체를 또는 소리의 정체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예가 지금 2번이죠. 이게 지금 뜻으로 한때라는 뜻이 한때. 그래서 하나를 뜻하는 한과, 이렇게 이제 수관형사죠. 현대국어식으로 치면 이렇게 의존명사. 그래서 때를 뜻하는 때끼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제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16세기에 말이죠, 종송에 니은이 미음으로 어떻게 동화됐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 한 개가 말이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뭘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죠. 누구 때문에? 뒤에 나오는 뭐 때문에? 뒤에 나오는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게 뭐다? 그러니까 별개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던 자음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했어? 양수음화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치조음 니은이 말이지. 양수는 무엇으로? 비음으로, 미음으로 바뀌었다. 어디서? 양수음 어디서? 앞에서. 그래서 뭐가 발생한 거야? 조음 위치동화가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설명들이잖아요 지금. 한 번만 좀 읽어보고 갑시다. 이미 우리가 뭐 이제 해설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어. 중세국어 비읍시읒은 현대국어의 복합어 찹쌀, 좁쌀을 여기 이제 정리하고 있잖아요 교사가. 그랬죠. 그래서 중세국어 소리의 특성을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자료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게 참 신기하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랬죠 이제. 그래서 전체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있죠. 중세국어 비읍시읒은 현대국어의 복합어 또는 합성어 찹쌀과 좁쌀의 형태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통해서 비읍시읒의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고 말이지. 함께해서 그랬죠. 일어난 음운 현상을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니은이 뭐 앞에서, 이렇게 양수음 앞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양수음으로 바뀌는 말이지. 이런 음운 현상을 이제 관찰해서
그래서 의문이 변동되는 조미치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의문 현상을 관찰해서도 그 발음의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례차례대로 답을 차분하게 써주면 되죠. 잘했어요. 잘했어. 10번을 좀 봅시다. 마지막 문제야.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문을 금방 읽어봤을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저건 아니고 예문을 좀 봅시다. 밥을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뭔데? 부사어죠.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은 크기는 뭐가 될까? 부사어는 주로 누구 수식해? 용언을 수식하죠. 그래서 크기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되죠. 크기의 문법적인 명칭은 형용사의 뭐다? 명사형이에요. 여러분들 형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형, 관형사형, 부사형, 명사형, 우리 형은 안 돼. 우리 형은 지금 이 형하고는 관계가 없는 형이야. 그건 이제 불하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형은 전부 다 뭐다? 이 형이 들어갑니다. 어미야, 어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가 이게 명사형 어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는 뭐다? 기는 이게 어미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형용사인 이유는 뭐냐? 내지는 기가 말이지. 명사형 어미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문법적인 근거가 뭐냐? 라는 건 적어도 이 문장 내에서 말이지. 부서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크다는 뭐다? 크기는 형용사다. 형용사는 뭐로 되어 있어? 용언이니까 어간은 어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크다의 크는 형용사의 어간, 기는 형용사의 어미. 그래서 품사를 써라 그랬으니까 품사는 형용사라고 쓰면 되고 이제 근거는 또는 그 니은과 비교해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써라 그랬으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이다. 그가 잡은 물고기의 그랬죠. 얘는 뭔데? 이 관형격 조사잖아요. 그래서 문장 성문은 관형어죠. 그 관형어는 뭘 수식해?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기는 뭐다 이게? 이렇게 이 크기는 이게 형용사에서 파생된 파생 명사죠. 그래서 기는 뭐가 돼? 명사와 전미사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또 비교적 그렇게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여기까지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밑줄 친 디귿에 있는 어미의 종류를 써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만약에 비가 오므로 날씨가 춥다 그랬어. 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그랬어. 그러면 이제 칭찬을 해주자라든가 말이지. 이렇게 이제 좀 보상을 해주자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므로 하고 말이에요. 지금 이 거두었으므로 있잖아요. 지금 이걸 분석을 해보면 말이지. 분석을 해보면은 이 기본이 오다잖아요. 이렇게 동사 오므로는 여기 뭐가 온 거야? 명사형 어미가 오고 이렇게 의로가 온 거예요. 의로는 부사격 조사죠. 여기 말이야. 여기 기본형 거두다죠. 동사.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물 어미가 오고 그 의로라고 되지. 여기도 뭐다? 플러스 의로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는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얘가 안고 있는 문제나 얘네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분석할 거냐 아니면 음으로를 말이지 그냥 이렇게 음으로 하나의 어미로 볼 거냐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어미로 보는 것이 더 문법적으로 타당하듯이 말이지. 얘네들을 말이지 하나의 어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근데 특히나 이런 경우는 말이야. 특히나 이 경우는 말이야. 지금 아이가 나보다 크기에 그랬는데 물론 기는 원래대로 치자면 기는 명사형 어미인 거 맞잖아요. 근데 애는 말이야. 지금 애는 이게 애가 애가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기가 말이야, 지금 기가. 요 기가, 이 기가 거기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은 그 밑줄 친 A를 가지는지를 밝혀라 그랬죠. 밑줄 친 A라는 게 뭐다 이게 들어서 있어. 음과 대립해서 기는 말이지. 완결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일을 나타낼 때 뭐를 쓴다 이게 이제 기를 쓴대요. 미완결에 기가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크기에는 말이야 지금 이거는 이미 I가 큰 거잖아. 여기 뭐가 있어? 여기 완결성의 의미가 있어요. 이미 완결성 의미가 들어있다고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기하고 이 기는 서로 성질이 다른 거지. 그래서 본래기는 미완결인데 이게 지금 이 크기에서 기라는 것은 이건 완결성을 띠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적어도 어때요? 이 기를 각각 나눠서 명사형 어미 대 부사격 조사로 보기보다는 기를 하나의 어미로 보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나의 어미로 보듯이 말이지. 그러면 어미의 종류를 써라 그랬잖아요 지금. 답은 그래 종속적 연결 어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또는 결정성 의미를 가지는 종속적 연결 어미를 볼 수가 있는데 학교 문법에서는 종속적인 연결 어미를 무엇으로 본다? 부사형 어미로도 본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모르겠어요. 두 개 다 정답으로 할 건지 다 정답으로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두 개 다 써야 맞는 건지, 그러니까 종속적 연결음이거나 부사형 어미로 쓰는 게 더 완벽한 답인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맞는 건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이 기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볼 수도 있고 부사형 어미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다음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 문제가 어떤 의도로 또는 어떤 목적으로 또는 어떤 이제 이 패턴으로 말이지 문제가 출제되는가에 대한 좀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험을 대비한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는 거라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 문제 이제 그 출제 의도라든가 또는 이제 그 문제 형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 문법 기출문제 해설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